자, 그러면 70살 할아버지와 23살 청년의 서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시나리오 용어부터 한번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편 날개에 쫙 적혀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나옵니다. 자, 시나리오 용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장면 표시 번호, 즉 이것은 장면 단위로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cene number죠. 자, 두 번째, 내레이션입니다.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서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레이터가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등장인물을 이용해가지고 이 등장인물들이 중간에 등장해서 그 어린아이가 막 등장해서 우리 아빠 엄마에 대해서 막 설명한다든지 혹은 동네 주민의 시선에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혹은 주인공이 독백 형식으로 나오는데 효과음처럼 뒤에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 밤은 뭐 우리에게 이런 의미였다 라든지 그 나레이션이에요. 해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음, 이펙트죠. 화면 밖에서 지금 우리가 바깥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후진해서 지금 삑삑 소리가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효과음으로 다 들어가는 것. 그죠? 자, 이게 효과음이에요. 자,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는 뭐냐면 지금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모습을 딱 찍다가 컷, 투 해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찍다가 컷 했는데 그 두 장면이 지금 한 장면 안에 들어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사이에 준영이하고 준서 어머님께서 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장면을 딱 끼워 넣는다든지. 그죠? 혹은 우리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뭐 하고 계신지 중간에 딱 끼워 넣는다든지. 그쵸? 그런 걸로 중간에 장면 하나가 딱 삽입되는 것을 insert, 글자나 사진 같은 거, 장면 이런 걸 끼워 넣는 거. 되죠? 자, cut to입니다.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건 다 cut to예요. cut입니다. cut. 이렇게 딱 찍다가 cut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또 딱 찍다가 cut. ready, a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cut 하면 그 다음 장면 넘어간다. cut입니다. 자, close up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졸고 있으면 그 친구를 이렇게 쭉 줌으로 다 당겨가지고 크게 키운단 말이에요. see 유저, 그죠? close up입니다. 자, dissolve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하는 게 갑자기 말소리도 작아지고 서서히 흐려지면서 이 장면이 싹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다른 장면이 쫙 나타납니다. 이게 dissolve예요. 한 화면이 사라지고 다른 화면이 딱 등장하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거. 자, 다음에 범죄 혐의 용의자를 이렇게 특정할 때 그 사람 눈썹은 어떻게 생겼어요? 막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려. 그 다음에 그 사람 눈은 어떻게 생겨요? 가늘어요? 아니면 동그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커요? 작아요? 그 다음에 코는 뭉툭해요? 아니면 뾰족해요? 콧대가 있어요? 아니면 코가 약간 콧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이 두꺼워요? 아니면 얇아요? 그 다음에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형은 넓적합니까? 동그랗습니까? 아니면 길쭉합니까? 턱선이 날렵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모으면, 짜깁기 해서 모으면 어떻게 되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게 되죠. 자, 그게 뭐라고 하죠? 몽타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몽타주는 따로따로 장면들을 다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전부 이어붙이는 거야. 파노라마처럼. 여기서 뭐 했고, 그 다음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쭉 가죠. 그러면 긴 시간을 압축해서 전달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죠? 그게 몽타주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페이드 인입니다. 갑자기 어두웠다가 눈을 탁 뜨면서 밝아지는. 그죠? 이게 페이드 인이에요. 혹은 어두운 장면에서 갑자기 싹 풍경이 나타나는 거. 이게 페이드 인이죠. 페이드 아웃은 결국 밝았던 장면이 쭉 점점 어두워지다가 사라져요. 디졸브하고 다르죠? 페이드 아웃.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였죠? 자, 페이드 아웃입니다. 오버랩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랬었지 하면서 현재의 장면에서 과거의 장면이 쓱 겹쳐서 과거의 장면으로 바뀐다든지 혹은 현재 장면에서
와, 그때는 그랬지 하면 그 장면이 쓱 겹쳤다가 쓱 사라져버려. 이걸 다 오버랩이라고 하죠. 오버랩, 그 위에 겹쳐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음에 pan입니다. panning이죠. 그 카메라 워크를 하는 거야. 좌우로 딱 갔다가 위도 찍고 아래도 찍고 이렇게 가는 것들 있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볼게요. 자, 씬 넘버 19로 가보겠습니다. 덕출은 구석에 놓여있던 전신 거울을 딱 끄집어내서 책상 옆에 딱 세워놓고는 손으로 먼지를 대충 쓱 닦아내고 그 앞에 딱 서봅니다. 채록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두 다리를 모으고 탁 들자마자 이렇게 되죠. 그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왜 안 되지?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했습니다. 동작이 잘 되지 않았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서는 것이 바로 수스죠. 그죠? 수스. 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낑낑거리면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시 거울 앞에 섰는데 다짐하듯 한 다음에 탁 서봤지만 이렇게 또 되죠. 그죠? 다리가 후들후들 사정없이 막 흔들리더니 실망스러운 듯이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 했다고 숨이 차. 큰일 났네 이거 했습니다. 왜? 발레 지금 못 배우게 생겼다. 그래서 70살 덕출의 체력이 지금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씬 넘버 23 덕출의 집. 작은 방에 밤에 연습을 합니다. 체록과 비슷하게 팔 자세부터 잡고 두 다리를 딱 모으고는 발 뒤꿈치를 싹 올려본다. 요거는 빨리 지나갑니다. 중간에 또 연습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몽타주예요. 여러 장면들이 다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씬 넘버 23에서 오버랩 때는 덕출의 발 뒤꿈치. 양말 색깔이 막 다르고 그 위로 초를 재는 것처럼 크게 숫자를 또 그 위에 올립니다. 1, 2, 3, 4, 5. 5초밖에 못했다는 걸 딱 보여주죠. 이거는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보다 장점이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뒤꿈치가 푹 꺼지면서 숫자도 사라져요. 헉헉거리며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 식탁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도 국물을 뜨면서도 식탁 아래로는 계속 그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집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자, 그랬다가 발목에 힘을 주고 엉덩이만 살짝 드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국그릇이 그대로 엎어져서 무릎에 딱 쏟아집니다. 해남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아내가 아유 왜 이래? 그러면서 덕축의 등짝을 후려치는 거야.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죠. 그죠? 국그릇을 엎질러서 지금 화난 아내의 모습. 자, 집 앞마당에서 20초 버텼습니다. 그러나 20초에서 무너져요. 자, 씬 넘버 3에 채록이 한 마리 딱 스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될까? 나레이션 같은 거죠. 그죠? 혹은 이펙트, 효과음처럼 딱 중간에 들어오는 나레이션에 가깝죠. 그죠? 자, 그래서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갑자기 딱 들린다. 자, 무력하게 평상에 앉는 덕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방백 효과도 있죠. 갑자기 틀어주는 거야. 그 화면 안에 있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 덕출이 그냥 기억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을 방백처럼 틀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체록과 씬 넘버 26입니다. 발레 스튜디오에 낮에 이제 만났어요. 위에 이 장면이죠, 그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만났다.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잔뜩 의기소침한 상태예요, 덕출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채록이는 어차피 실패할 거란 걸 알고는 딱 얘기합니다. 덕출이 네 하고는 천천히 준비하죠. 승주는 휴대전화 타이머에 손을 딱 갖다 댑니다. 마지막일 거야 생각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조심히 양발을 모으고 팔은 앙바 자세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예요. 그 다음에 앙오 하면 위로 탁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힘을 딱 주고는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필라테스를 하는데 배에 힘을 딱 주는 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코어 근육. 그죠? 이 코어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렇게 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코어 근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 익숙해지는데 내가 한 8개월 걸렸어요. 아직도 다 익숙한 건 아닌데 이 갈비뼈가 이렇게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뼈를 닫는 연습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굉장히 나에겐 필요한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는 남자한테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중요해요. 필라테스 남자 운동이야. 남자가 해야 돼, 이건 정말. 그래서 중년 남성에게 굉장히 막 추천하고 있는데 다들 뭐 필라테스는커녕 술 먹으러 다니기도 바쁜데. 예. 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몸에. 60, 70대에 가면.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먹는 거를 잘못 먹으면 막 대충 막 먹고 살면 40대 때 문제가 옵니다. 그죠?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술을 4년을 끊었거든요, 지금. 술을 4년째 딱 보니까, 와, 술 안 먹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 술 안 먹으니까 훨씬 재밌어요. 왜? 항상 맨정신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술 먹으면 사람이 살짝 이상해지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술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먹어도 뭐 한 잔 살짝 입만 대고,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디 파티 같은 데 갈 수 있죠. 그러면 와인 같은 거 진짜 한 모금 정도, 맥주 한 반잔 정도, 거의 한 방울도 입에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술, 담배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문제가 돼. 자, 갑자기 앙호 자세를 하는 순간 선배 E입니다. 이펙트. 소리가 나죠. 심덕출! 이런 선배의 목소리가 딱 들리면서 과거 장면이 시작되죠, 이제. 자, 씬 넘버 28은 1972년 신림동 거리가 등장합니다. 집배원복을 입은 선배가 젊은 덕출에게 다가와서 편지를 든 주먹으로 덕출의 가슴을 막 치는 거야. 그죠? 이게 학폭 이런 게 아니라면, 실제로 화가 나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면 이런 폭력 자체는 상당히 사라졌죠. 선생님 때는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이 하키채로 때렸어요. 엎어 한 다음에 막 미친 듯이 때려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때리는 거, 누구한테 맞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잘못하면 맞겠다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서 안 맞으려고. 저 선생님은 안 때릴 거야 하면 대충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단체로 맞을 때는 나는 안 맞았어, 심지어. 잘 해내가지고. 예, 맞는 게 싫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폭력이 꽤 많이 있었다. 좀 사회가 좀 투박했어요. 낭만은 있었는데 사회 자체는 좀 어두운 사회였지. 지금이 훨씬 좋은 사회야. 훨씬 좋은 사회인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숨 쉴 구멍이 많이 없어. 사람들이 좀 감정이 메말라 있죠. 웬만하면 그 주차 시비부터도 막 법에다가 얘기하고, 그죠? 가다 부딪혔는데도 법에다가 얘기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좀 재미난 농담도 하기도 힘들고, 이렇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지금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야. 좋은 사회인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다 그 안에 또 인간적인 정이 오고 가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하고는 투닥투닥 해갖고 서로 멍들고 막 때리고 코피도 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악수해 그러고 아유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는 아버지끼리 술 한잔 마시고 끝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때렸다가는 바로 큰일 나죠. 그죠? 네.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훨씬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자, 집배원이 주소를 틀려? 이랬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너 일주일 안에 이 동네 주소랑 위치 싹 다 외워와 했습니다. 선배 말에 고개를 들려서 보는데 동네에 빼곡한 고개를 딱 돌려서 이렇게 보죠. 빼곡한 여기를 일주일 안에 다 외우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제. 여길 다 해서 막막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에 몽타주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덕출의 노력은 전부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체록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덕출의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과 같은 방법. 이 몽타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죠. 두 번째, 간접 제시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청자죠. 시청자의
몰입이나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 덕출의 노력을 짧은 장면으로 탁탁탁탁탁 연결해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몽타주 기법의 특징이에요.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긴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이게 몽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거법으로 어떤 일도 했고 소설에서는 이 열거법으로 서술을 하죠. 그죠? 그러나 그 시나리오에서는 장면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짧게 그 여러 개 막 찍은 것을 편집해서 짧게 쭉 이어나가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생긴다. 자, 결국 과거에도 이 덕출 할아버지는 심덕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에 휴일에도 막 다 외우고 다니는 거야. 무심코 남의 집에 갔다가 막 걔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 돌아다닌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한테 걸려요. 왜냐면 간첩이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 저 공무원이에요. 간첩 진짜 아닙니다. 막 이런 봉변도 당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몽타주로 지금 이런 걸 보여줍니다. 우체국에서 밤에 막 졸면서도 열심히 막 중얼중얼 외우다가 졸다가 스스로 뺨을 탁 때리고 이러면 안 돼 하고는 또 막 외우고 이런 장면들을 다 보여주면 이분은 굉장히 뭘 하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신림동 낮입니다. 클로즈업이 된 젊은 덕출. 눈은 붉고 그 다음에 눈밑이 거뭇해요. 그러니까 충혈된 눈에 다크서클 생긴 거죠. 밤새 막 외우고 이렇게.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 정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우편 행랑에서 편지를 꺼내들어 주소를 딱 보고는 거침없이 옮겨서 편지를 탁탁탁탁 다 배달합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컷2 시간이 경과했어요. 자, 이 컷2는 뭔가 시간 경과를 드러낸다. 중간에 살짝 뜸을 들였다. 시간이 이동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압축 효과가 있다. 시간 경과를 압축 제시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죠? 중간 과정을 딱 생략했어요. 마지막 편지까지 다 돌리는 걸 그대로 다 보여주면 너무 지루하니까 마지막 편지까지 딱 배달했어요. 압축 제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한다. 이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선배가. 그러고는 선배가 얘기하죠. 미친놈이네. 했는데 사실 이 미친놈이네라는 말에는 대견함이 들어있죠. 야, 훌륭한 부사수, 후임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죠. 그래서 대견하게 생각했다. 반어법을 사용했죠. 미친놈이 아니라 대단한 녀석이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배는 덕출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 일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 정도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면 다 됩니다. 이 세상에 해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어요. 나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바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 빼고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을 안 하거나 뭔가 그 상황을 잘못 봐서 그렇지.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전교 1등 다 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다. 해봐 지금부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죠? 전교 20등 안에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전교 20등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좀 그런 기말고사 때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실 때 문학 각 단원별로 문제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다 풀어오세요. 자, 승주는 눈이 커지고 체록은 사색이 됐어.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과거에서 현재로 왔습니다. 왜? 1분째 이거 1분 가까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맺혀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정말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죠. 승주는 웃으면서 툭 치면서 툭 치는 거야. 너 망했다 임마. 저 할아버지 해왔어. 이런 거죠. 그죠? 자, 체록은 떨떠름해요. 봤지? 그죠? 너 저 할아버지 가르칠 만한 거야. 저 연세에 지금 발레 배우겠다고 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너에게도 좋은 어떤 성장 서사가 생길 수 있어. 라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채로 망했다 싶어갖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알람이 삐삐삐삐 울리면서 1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박수 치면서 어르신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랬습니다. 덕출은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 씬 넘버 30 과거의 젊은 덕출이 기뻐서 웃는 모습이 잠깐 싹 보였다가 오버랩이죠. 싹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지금의 덕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재 덕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또 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2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정규 20등은 해야 꽤 괜찮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해. 그런데도 계속 발레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포기하려 했어.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배웁니다. 채록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 열심히 콩쿠르 준비를 해서 본선에 진출하지만 또 부상을 입어 시리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 그러니까 채록에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또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 어르신 정도면 이 아이에게 조언도 하고 보살핌도 줄 수 있을 거야. 또 본 거예요. 내가 보살펴 주는 것과 또 다른 것을 저 어르신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채록의 성장을 기원하는 교수님의 어떤 조치였죠. 이게. 그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덕출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 해남과 외출했다가 길을 잃습니다. 채록이 찾아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채록은 덕출의 수첩을 봤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다. 선생님은 참 괜찮은 드라마였습니다. 10화입니다. 10화가 뭐냐? 마지막 화예요. 이 작품은 10부작이었습니다. 자, 덕출의 집, 대문 낮에 덕출이 채록을 배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고마워 채록아. 아유,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목도리를 딱 풀어서 채록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야. 자, 이 목도리는 어때? 다정함, 애정을 갖고 있죠. 젊은 청년이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손잡벌인데, 그죠? 이쁘고 귀엽죠. 자, 내일 봐.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 슬픔 같은 걸 보면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돼요. 그 당시엔 나도 눈물을 흘렸고 힘들었어. 근데 거치고 와보니까 그게 땅끝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생님도 알게 된 거죠. 그죠? 70세 노인은 얼마나, 게다가 자기가 이제 알츠하이머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미련이 아주 많겠어? 그러니까 젊은이를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관계들이 많아야 돼요. 현대사회는 이런 관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이기적으로 바뀌죠,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전부 그냥 이기적인 것들 막 나와가지고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목도리를 탁 주는 이 따뜻함. 자,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했습니다. 내일 봐. 하니까. 아, 추워. 내일 줘도 되니까 하니까 내일 못 줄 것 같아서 그래요. 했습니다. 갑자기 쌀쌀맞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저 못 알아본 거 벌써 2번째인 거 알죠, 할아버지? 아, 이유를 알게 됐죠.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발레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괜찮아 했더니 아니요 할아버지 안 괜찮아요. 오늘만 해도 화장실에 정신이 잃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했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이러다 할아버지 잘못되면 정말 큰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요. 채록의 태도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아니 저 할아버지 안 가르칠 거야 이랬다가 지금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도 있지만 측은지심이라는 걸 갖고 있죠. 서로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다 갖고 태어납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본능이 아니죠. 본성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채록이도 바로 마음속에 그 버튼이 이제 눌러진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관계에. 자, 할머니도 아직 모르는데 비밀도 지켜주고 있어, 심지어. 아내한테도 지금 비밀로 하고 있다. 미안해, 채로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 약도 먹고 있고 또 아프면요 했더니 하니까 길도 잃고 내가 도와줄 수도 없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 채록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는 마음. 내가 노력할게. 절대 안 그러도록 했는데 그만둬요 했습니다. 왜? 발레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오다가 항상 24시간 우리가 따라다닐 수는 없죠, 사람은. 살짝 놓치면 어린아이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미아가 되는 거죠.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이 이제 아이로 돌아가죠.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임종 직전에 그 어느 정도 병을 앓거나 자연사를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종이죠. 그죠? 종말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임종쯤이 되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부모님을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1분에 호흡을 한 4번, 5번 하는 상태가 와요. 1분에 호흡 4번, 5번. 그러면 거의 이제 임박한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끌딱 하고 끝나요. 삐 이렇게 되면 몇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은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자, 그래서 네, 2분 다 돌아가시는데 2번 다 경험했어요. 네. 무시무시했어요. 와, 사람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 아, 부모님은 죽음조차도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돌아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죠? 이 할아버지는 점점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니까 발레 그만두라고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슬퍼졌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채로가, 나 할 수 있어. 어떻게 배우들은 이런 것들을 저렇게 연기로 보여주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소리쳐,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했습니다. 덕출이 발레를 그만두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자기도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리치면서 화를 내는 거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지? 잘 이해해야 돼요. 엄마가 짜증나서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치? 너희들 속마음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나도 들어주고 싶은데 난 지금 그게 하기 싫은데 짜증나는 거죠. 그치? 엄마가 미워서만 화를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채로가 했는데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채록이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빨라지는데 덕출은 채록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바라보기만 해요. 잡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자, 거리 낮이죠. 어느 사이 도망치듯 막 달리고 있죠. 그러고는 아주 막 오르막길까지 막 달려온 다음에 하고 가쁜 숨을 고른다. 이게 전부 해설이야. 장면 해설이죠.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독백이죠. 자, 왜냐하면 덕출에게 모진말 한 자신을 달랩니다. 왜? 계속 발레하고 싶지만 이 할아버지가 하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러고는 눈물이 툭 떨어지죠. 자, 발레 스튜디오 라커룸 저녁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채록입니다. 덕출이 로커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란 말은 자기가 이 말이죠. 덕출 자신이 주황색으로 딱 만들어 붙인 이름표. 자, 그러니까 덕출의 이름표입니다. 채록이 덕출의 도전을 응원했으면 보여준다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네요, 선생님. 요거 잘못 해설했습니다. 자, 제가는 죄송해요. 채록입니다. 채록이가 덕출 할아버지의 이름표를 만들어서 붙여준 거예요. 그치. 여기 왜 제가가 나왔을까? 선생님이 약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잠깐 놓쳤어요. 자, 제가 주황색으로 제는 채록이죠. 그죠? 채록이가 할아버지 이름표 만들어줬다. 어제 배화여고에서 잘못 설명했네. 자, 채록이 덕출의 라커를 열자 그 안에 다 다른
덕출에 발레 슈즈가 있죠. 채록이 그 슈즈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무슨 뜻일까? 이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를 하죠.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태도에서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100% 간접 제시라는 내용을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승주가 노크하고는 문을 연 채로 말한다. 어르신,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했다. 네? 했더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쯤 했으면 됐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수님도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앓고 있는지는 지금 몰라. 선생님이 했는데 그렇게 해!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가서 역시 이펙트죠. 그죠? 문 닫는 소리 철컥 그리고 저벅 발걸음 소리 작아지는 거. 그게 이 장면 채록이를 찍고 있지만 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도록 그렇게 더빙 녹음을 하는 것이죠. 자, 이펙트입니다. 자, 덕출의 집 거실에 밤이 됐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발레 슈즈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딱 보면서 덕출이 한참 만에 채로가 네 말이 맞다. 나도 무서워. 자, 여기는 독백이에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굉장히 무섭겠죠. 얼마나 무서울 거야 이게. 그쵸? 그래, 네 말이 맞지.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 잃고 사고 나서 죽게 되거나 뭐 어차피 죽는 일은 당연히 죽지만 그렇게 죽는 건 좀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씬이 바뀌었죠? 장면이 바뀌었는데 고량주 같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는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수목원에는 수목장을 해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들 어머니는 수목장을 해드렸는데 수목, 조그마한 나무 밑에 이렇게 뭐죠? 약간 웃기더라고요. 나무가 한 요만한 나무 밑에다가 파요. 땅을 한 요만큼 파. 그래서 화장한 뼈 항아리를 거기 묻어. 그러고는 흙 뿌려주고. 약간 좀 키치하다 이런 느낌? 슬프긴 슬펐는데 약간 웃겼어. 뭐지? 옛날에 막 무덤 파갖고 이런 거를 요만한 나무 밑에. 좀 재미난 세리머니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목원에 자기 친구가 지금 묻혀 있어요. 컷2. 시간이 경과했다. 그래서 이 컷2는 항상 생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컷2는 생략을 해주는 역할도 한다. 장면 전환뿐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중간에 시간 경과를 딱 생략해버리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사건의 속도감 있는 전개, 진행을 해주는 역할도 있다. 장면 전환뿐 아니라 사건의 속도감 있는 전개,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교석입니다. 교석은 자신의 친구예요. 배를 몰았던 친구. 자, 교석이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따서는 딱 뿌려주고 수목원은 고요하고 이따금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덕출 할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복잡한데 풍경은 평화로우니까 할아버지의 이 복잡한 심경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습니다. 교서가 잘 있지? 했을 때 인서트가 나오죠. 친구 무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 있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비석을 찍은 화면을 가운데 탁 끼워 넣어요. 인서트죠. 교석에 비석을 딱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마치 대답하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자, 이럴 때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전진호. 그죠? 배를 몰았던 친구. 고기잡이 어부였겠죠. 그죠? 잠시 쉬고 교서가 내가 좀 아프다. 그래서 아직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했습니다. 친구가 묻힌 나무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죠. 자,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져. 그죠? 무척 찡한 장면이죠. 특히 선생님은 이런 장면을 읽을 때 구연동화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읽어주잖아. 이게 말로 읽으면 자꾸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 중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요. 이 장면. 자,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고 있어. 화면에는 발레 연습하는 덕출과 채록의 사진이 보이고 밤이 됐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냥 시간이 가는 건 모르고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덕출은 사진을 몇 장 더 넘기면서 아련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자, 옆에 보시면 휴대전화 사진을 보는 덕출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때가 그립고 발레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발레가 뭐길래? 발레가 뭐길래 이렇게 집착할까요? 꿈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신이 꿈을 성취하는. 인간은 자기 가치를 실현할 때 그 진정한 자기를 누릴 수 있거든. 자기의 삶을. 자,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면서 끽 소리가 나죠. 그죠? 이펙트입니다. 외부에서 나는 소리. 성산이 차에서 덜컥 내립니다. 그리고 탁 닫히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누군가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외부 효과음으로 지금. 자, 그러고는 성산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막 찾고 있는데, 간신히 이제 찾았어. 그랬을 때, 나무 옆에 쪼그리고 앉은 덕출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고는 가서는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 이랬더니 딱 돌아서 자기 큰아들을 쳐다봤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큰아들이 사실은, 그 기득권 사회에 안착을 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 평상시에 좀 대면했겠지. 특히 과거 세대는 선생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안아준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 마지막 세대야. 그게 바로 선생님 세대 X세대입니다. 자, X세대까지는 좀 서먹서먹해요. 아빠 막 사랑해요.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런 것도 약간은 그렇게 잘 못하는 세대였어요. 자, 근데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요, 아버지. 하면서 일으키면서. 일어나요. 가요. 했더니 성산아 이러면서 아들을 바라보죠. 이때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 했습니다. 자, 뭐죠?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실을 알게 됐죠. 덕출을 턱 하고 잡아서 품에 안으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막 흐느낍니다. 자, 이성적이던 성산이죠. 아버지한테 항상 딱 그 기득권 사회에 가면 사람이 웃지 않아야 돼요. 딱 이러고 있어요. 인상을 탁 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는데 사실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많이 의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첫째 아들과의 화해 아닌 화해도 이루어졌죠. 자, 덕출의 동네에 가서 성산의 차가 동네로 접어들다가 빨간색 신호에 탁 멈춥니다. 창밖으로 눈이 나풀나풀 나려요. 자, 이때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채록을 딱 봅니다. 자, 그래서 채록과 헤어진데 다시 채록이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게 된다. 성산아 하더니 나 좀 내리자 해가지고 아예 아버지 했는데 내렸어요. 채록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서 엄청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바닥을 보며 걷던 채록도 갑자기 할아버지를 딱 발견하죠. 채록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간 다음에 그 횡단보도 가운데 가가지고 발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70살 노인. 되게 찡한 장면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매일 공원에서 연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입니다. 채록은 덕출의 모습에 울컥하고 성산은 처음 보는 아버지가 갑자기 발레를 하고 있어. 그죠? 아들 입장에서 어때? 와, 나 혹시 고아였나? 이런, 예. 와, 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덕출의 모습에 굳은 듯 딱 서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드디어, 막 이렇게. 자, 멋지게 회전하고, 딱 회전까지 싹 하면서 이렇게, 나 회전이 됐어, 방금. 오, 예. 뭔가 필라테스의 효과인가? 예. 자, 안무를 탁 마무리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한동안 말을 못 잊어요. 왜 그럴까? 감동을 받았죠. 채로가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돼가는 머리가 아니라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그죠?
자, 덕출 할아버지는 열정과 의지의 한국인. 그쵸? 우리 재준이도 열정과 의지의 한국인이지? 네, 고개를 못 끄덕거리는데 네, 좀 더 노력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은우! 열정과 의지의 한국인이 돼야 돼요. 한국인은 열정과 의지야. 우리가 저 거대 제국 중국하고 5,000년 동안 맞짱 떠갖고 한 번도 제대로 진 적이 없어. 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민지 됐겠지. 중국으로 흡수됐겠지. 그치? 그래서 저 밖에서 올 때부터 하여튼 멀리서 많이 죽여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멀리 막 뭐 때리고, 그 다음에 멀리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활을. 그래서 활을 잘 쏘는 거예요. 공성전. 공성전이 아니라, 뭐죠? 그 성을 바탕으로, 그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성을 쌓아가지고 그 전투를 벌이는, 이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고예요. 심지어 안에 딱 들어오면 적을 그 안으로 유인해서 박살 내려고 안쪽에 또 다른 미로들이 막 있어. 그래 들어올 거 아니야. 딱 몰아 넣어 놓은 다음에 막 불화살이라든지 기름, 끓는 기름 같은 거 다 때려 부어버리는 거야. 다 죽는 거지. 그런 그 산에다가 성을, 산성 전투에 세계 최고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빨리 선진국이 된 거죠. 열정과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70살 알츠하이머 병자 할아버지가 발레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너무 멋진 이야기죠. 자, 그냥 해요. 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하자고요, 발레. 했습니다. 자, 채록이 그냥 하자고요, 발레. 왜? 덕출 할아버지의 말씀과 그 춤의 저 아스팔트 위에서 보여준 이것이 채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유, 이 할아버지 안 되겠네. 그죠? 그냥 해야지. 자, 근데 알츠하이머가 점점 심해져요. 포기하지 않고 공연 연습을 계속 하는데 공연 당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공연 당일 자신을 깨우는 아내마저 못 알아봐요. 자, 덕출의 기억을 깨우기 위해 연습실로 가지만 발레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지도 못해. 자, 이때 채록이 덕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무대 위에 싹 올라간 순간 기적적으로 채록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무대를 마칩니다. 자, 몸이 기억을 한 것이죠. 그죠? 자, 채록은 나중에 외국으로 발레 유학을 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무용수가 됩니다. 덕출은 채록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악화되죠. 자, 이때 눈이 내린 어느 날 귀국한 채록과 덕출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탁 알아보죠. 그러고는 기억해내면서 날아올랐어? 제목이죠. 꿈을 추구한 거라. 드라마가 막을 내린다. 날아올랐어? 이러면서 끝나요. 자, 여기에 덕출 할아버지 연기하신 분이 바로 박인환 할아버지로 잘 나오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남자애가 이름 뭐야 그거? 송강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입니다. 잘생겼던데. 송강, 그 뭐 기상센터에서 일하는 선배하고 막 이렇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뭐 그런 것처럼 뭐 선배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기 여자 주인공도 좀 예뻤는데, 아, 박민영. 그래요. 걔는 너무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하여튼, 그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송강. 근데 만약에 송강에서 글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송강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이야, 배신. 막, 자, 이러면, 자, 안 되겠죠? 송강이니까 어울리는 거지. 송강호 님이 지금 발레 한다고 생각해봐. 그죠? 브라운, TV 깨 부셔버리자. 송강호 선생님은 이렇게 살인자를 막 쫓고 뭐 이런 거에 어울립니다. 아니면 기생충. 야, 아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러게. 자, 인물, 사건, 배경. 송강호 배우님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 덕출이 발레에 도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물, 사건, 배경. 지시문입니다. 장면을 안내하고 덕출, 채록, 성산 등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감정 같은 걸 막 제시해요. 해설이죠. 지시문 참. 다음에
대사입니다. 발레하고 싶은 덕출의 간절한 심정을 막 대사에 들어요. 자, 다음에 영상이죠. 몽타주, 인서트, 클로즈업. 다양한 기법으로 장면을 전달하고. 갈등입니다. 발레하고 싶어하는 덕출과 나이와 질병이 걱정돼 그만두게 하려는 젊은 선생님, 체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만 마무리 때는 갈등이 해소되면서. 그죠? 나이가 들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름다운 것은 그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 70살에 발레를 했다는 것. 자,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됐죠? 시간이 지나면 이 고등학교 시절도 굉장히 그리워질 것. 그게 아름답기 때문이죠.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주제를 파악해 볼까요? 심덕출, 할아버지는 성실하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아요. 의지와 열정의 한국인입니다. 자, 이채록입니다. 발레 유망주로 10화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죠. 그럼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 자, 갈등의 원인 발레를 둘러싸고 갈등의 결과 서로 감동적인 피날레를 장식하죠.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결국 꿈을 향한 열정에는 나이와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돼. 당신 암입니다 하면 절망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해요. 언젠가 우리가 그런 때가 오게 되고, 그죠?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꿈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시나리오의 특징 보겠습니다. 대사에 담긴 것은 체록과 덕출의 마음이죠. 그죠? 인물의 감정, 심리 같은 걸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자, 대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사건 전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인물의 생각,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바로 대사의 기능입니다. 다음에 날개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지시문이 없는 줄 걷죠. 자, 지시문이 없는 체록의 첫 대사를 어떻게 읽었는지 떠올려보고 지시문의 기능을 말해보자 했습니다. 자, 지시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물의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읽을지 지시해준다. 그러면 배우는 그것을 소화하고 해석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극갈래의 종합적인 내용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개념. 극갈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 그러니까 어때요? showing이죠. 간접 제시라는 얘기. 그죠? 간접 제시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의 대사나 행동만으로 서술자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실을 알 수 있죠?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사건을 무조건 현재형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72년에 젊은 우체부였던 배달원이었던 집배원이었던 덕출 할아버지의 모습도 결국 화면 속에서는 현재로 보여준다. 그쵸?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화된 인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극갈래. 자, 세 번째입니다. 갈등과 갈등의 해소 과정. 이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주제가 거기에 제시된다. 네 번째, 사건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하고 비교해서 내는 문제 나올 수 있죠. 미스터 방에서는 서술자가 수시로 개입하고 막 논평하고 인물에 대해서 심리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극갈래에서는 이 서술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빌레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